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금시공의 장우진 대표님의 인사이트 들어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씀도 좀 건네기가 쉽지 그래요. 않더라고요. 네, 네, 저도 다른 방송하면서도 막 저도 모르게 한숨 쉬고 있고 음, 안타까워가지고. 네, 안녕하시지 못할 테니까 주식하시는 그렇죠. 분들 대부분이 네, 그렇죠. 네, 이번 한 주가 뭐랄까요? 그 웃음이 나요. 근데 그 헛웃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왜? 뭐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말이 막 저절로 절로도 나오죠. 나오는 한 주였거든요. 네, 한 주를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떠셨나요? 음, 한 주를 평가해 보면 네. 이제는 바닥 잡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어, 오히려 실망감으로 표출되면서 오늘의 급락으로 연출된 것 같다. 대체 바닥은 어디냐가 이번 한 주를 네, 설명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바닥은 어디냐? 네, 이제 좀 잡을 때가 됐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춰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담 네.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까지로 그러면 열어놓고 계세요? 대표님은? 다음 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네, 빅테크의 실적에 따라서, 빅테크의 실적이 아니라 빅테크의 캐펙스에 따라서 정말로 충격이 클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빅테크 캐펙스가 1.3배 이상은 올라가야지 시장에서 조금 안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약간 좋거나 유지되는 걸로는 시장이 결코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를 좀 확인을 해보고, 다음 주가 불안하면 다음 주 굉장히 좀 흔들리는 장 플러스 8월까지도 조금 이어질 수 있어서 지금으로선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3% 구독자분들한테는 아 여러분들의 그 손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그 성향을 알아야 돼요. 성향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나는 정말로 장기를 보는 상태에서 지금의 뭐 20, 30% 손실은 괜찮다,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조금의 손실도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음 주에 불확실성을 앞두고 베팅을 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높여두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들었죠.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니까요. 지금은 진짜 불확실성이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단이 어딜지를 지금 잡을 수도 없는, 네. 왜냐하면 빅테크 실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투자 규모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늘리면 얼마나 늘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 완전 지금 이런 달라지겠죠. 말씀을 네. 해 주시는 건데, 그런 걸 치고도 그런 거 다 감안하고도 불확실성 감안하고도 아래 위로 숫자가 너무 험악하지 않아요? 험악하죠. 왜 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 이탈된 게 가장 큽니다. 어, 네, 그놈의 유동성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일단 우리가 올랐던 유동성은 뭐냐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대세 상승의 4대 축. 잠깐 이 영상을 이거 그림을 네, 보여주시면 자료 보여주세요. 가장 큰 거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3조 호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작년 제가 한 3, 4월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3조 호황이었어요. 3조 호황이 되면 단순히 이 3조 호황의 유동성 이입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가가 내려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제어되고 인플레이션이 제어되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건 돈이 외부로 풀리는 거다. 그 외부로 풀리는 돈이 경기도 치고 자산도 치고 하면서 글로벌 신흥시장 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AI 투자가 엮인 거죠. AI 투자를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처음에 안 들어왔잖아요. AI 투자가 잘 되고 있는 GPU나 이런 쪽으로 먼저 갔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연결된 건 결국 AI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쪽을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 9월부터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10만 원대에서 막 20만 원, 30만 원 막 그렇게 본격적으로 갔던 게 그 시기였고 여기와 더불어서 AI보다 먼저 갔던 섹터들이 있었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손잡아야 되는, 미국은 현재 제조업 기반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이 손잡아야 되는 나라든 우리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작년에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부양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였죠. 그래서 저PBR 기업들이 이제 PBR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고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대세 상승의 핵심 축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두 가지를 볼까요? 미중 갈등과 정부의 부양 의지는 이게 지수가 5천, 6천, 7천, 8천, 9천이 왔으면 이미 이 부양 의지는 상당 부분 소진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좋을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이 효과는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될 거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제조업 기업들이 상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인한 효과는 주가 상승으로 이미 표출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동성 효과는 많이 소멸됐다. 이미 아래 두 소진됐다. 개는 이미 좀 반영이 됐다. 소진됐다. 그렇죠. 이미 소진됐다. 주가로 아. 나타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네. 이 주가로 나타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영향이 있냐라고 보면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3조 호황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3조 호황이 뒤집혀 버렸잖아요. 유가는 올라가고. 올랐죠. 네. 네. 그리고 금리도 환율, 금리. 이제 인상기로 네.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시기가 있었어요. 원래 98, 99가 되다가 아마 MOU 체결 전에 전쟁이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달러는 강세를 갔거든요. 그 달러 강세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 3조 호황이 뒤집혔으니까 우리가 봤던 유동성의 힘이 빠지니까 당연히 전체 시장은 눌릴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버텼던 거 유동성이 빠지면서 그나마 버텼던 건 AI 쪽이었는데 AI에 대한 우려들도 조금씩 불거지면서 우리가 충격이 조금씩 누적됐고 그게 순식간에 빠진 영향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관련된 뉴스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여의도 인사이트나 클로징 벨 시간에 다뤘던 것들을 저도 한번 다시 다 짚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도원 앵커님이 저한테 네네. 제가 얘기하는 건 알겠다. 근데 데이터도 모르겠고 뭐 데이터가 뭐 받침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시장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차분하게 드릴까요? 바로 가죠. 네. 자료가 오늘 보니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네. 오셨어요. 아마 오늘 다 소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죠? 좀 보여드리고 네. 싶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1986년에서 1989년에 3조 호황을 오마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안 좋았다가 이 3조 호황 때 급등이 나는데 이때 7.4배가 올랐어요. 140이던 코스피 지수가 1042까지 4년 거의 3년 좀 넘는 기간 이 기간 동안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영향 그래서 3조 호황 같은 영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좋을 거다. 이때도 보면 코스피가 중동 건설 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중심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호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캐펙스라고 하는 수혜를 받았고 그거로 인해서 주가가 2,000대에서 9,000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3배 넘게 3배, 4배 이렇게 올랐죠. 그때 우리나라의 그 3조 호황을 보면 유가가 22년 6월 121달러까지 갔던 게 뚝 떨어졌죠. 네, 요게 이제 60달러까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유동성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고요. 이게 내려오니까 유가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금리가 내려오죠. 5.5%였던 게 3.75%까지 내려왔고 그 금리가 내려오는 가운데 시장은 점점점 팽창 국면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24년 12월 1472원까지 갔던 게 25년 6월 1358원까지 떨어졌고요. 근데 이 이후에 환율이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한 게 있죠. 이때 올라간 게 원화가 약세였던 거지 달러가 강세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원화 약세와 코스피 강세가 같이 갈 수 있었다. 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자금이 쏠려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5월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은 달러 강세였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달랐다. 그러니까 이 환율을 잘못 읽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환율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의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급등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미니 3조 호황. 이제 4월에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계속 제가 재밌게 표현한다고 밥솥에 김 빠졌다. 압력밥솥에. 그게 이제 4월 한 8일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4월 초. 그때 다시 유가 안정됐고요. 환율 안정됐고요. 금리가 안정되는 단기간의 그 미니 3조 호황의 여파가 유동성 확대로 급격하게 이어지면서 4월부터 6월까지 5,000대에서 9,000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갔죠. 물론 잠깐의 부침이 있었지만. 그럼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의 부진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3고 위기로 변화되고 있고 제가 보는 리스크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지금 유가가 이미 높았다가 내려와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번 CPI, PPI로 사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려가 경감되면서 유동성이 다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국면인데 전쟁이 다시 터져버렸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작전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면서 유가가 내려오질 못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지상전을 할까 말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트럼프가 타코했으니까 이번에도 못할 거라고 뭐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유가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건 좀 걱정이 되고요. 다음에 꼭 이것뿐만 아니에요. 달러 풍기와 강달러가 이어지는 거 플러스 지금 전체 시장에서 신용 관련된 우려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 장기금리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제 장기채 금리가 높죠.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30년물 금리 못 내려가거든요. 이런 장기채 금리 압박,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K자형 신용 부실에 대한 것도 제가 구독자 영상으로 좀 다뤘었어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것들 걱정된다라고 하반기에 대한 걱정들을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 뭐가 좀 걱정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키워드가 대환이었어요. 대환? 네, 대환 대출. 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저리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제로금리였으니까. 근데 그 대출이 만기가 오고 다시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거의 저금리였으니까 제로금리에 가까웠으니까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지금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자 비용이 뭐 3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자 비용 급증으로 인한 기업들, 가게들의 부담이 일단 커지는 상황이죠. 대환 대출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상업용 대출 같은 경우에 아니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시장이 어려워지면 금리가 높아지는 것 자체는 건물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되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건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대출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일치 파산하기도 했죠. 그리고 공실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충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니 자체가 AI 캐펙스 쪽, AI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대출 여력을 더 조이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양극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용위기에 대한 문제를 미국 내에서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어요. 이게 당장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모르겠고 유동성만 풀리면 이 이슈가 잠잠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금리 상황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가계부채율이 실제로 뭔가 보이는데 개인 저축률이 2021년만 하더라도 돈을 많이 뿌렸죠. 6.6%에서 최신 데이터가 이게 5월 데이터입니다. 3.6%까지 내려갔었고 가계가 부채를 사관할 수 있는 비율 네, DSR 지표가 이게 올라갔어요. 10.23에서 11.23%. 미국이죠, 미국. 미국. 그다음에 임대료 체납 경험도 17%에서 23%까지 높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들이 안 좋아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가게 쪽에서도 안 좋고 기업 쪽에서도 지금 안 좋고 K자 부실이 보이고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부실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AI 캐펙스에 굉장히 눈이 쏠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담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게 유동성이 풀리면 괜찮고 유동성이 지금처럼 다시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이런 이슈들이 터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냐라고 모르겠다. 네. 그거 전조증상이 최근에 있었어요. 오라클의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용평가사들이 나오면서 신용등급을 낮추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여지면서 기업 활동에 제한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파산하기도 할 거고요. 그럼 이게 은행까지 여파를 줄 거거든요. 지금부터 뉴스를 보실 때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될 건 신용등급이다. 그래서 뭐 미국 내의 기업도 그렇고 그 신용평가사들이 다른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3저가 아니라 3고로 변하는 바뀌었죠. 국면에서 네. 유동성이 줄어들고 네,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좀 포착이 되는 부분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좀 조심해야 될 국면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자료로 거죠. 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또 좀 가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반복된 역사의 교훈은 뭐냐면 네. 이걸 좀 점검해 드리고 싶어요. 2000년 닷컴 버블과 2007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곳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나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숫자, 실적 가지고 얘기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봤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때로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실적들도 그때 막 좋을 때는 무의미해요.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실적 안 봅니다. 애널리스트의 콜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이즈에 취하지 않고 뉴스만 보겠다, 데이터만 보겠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수 추이인데 2007년 12월 9일이 S&P가 1565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 1월에 보면 1313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갔다 살짝 반등 나올 때죠. 근데 2008년에 대한 전망이 어땠냐?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잖아요. 이미 터졌었거든요. 이미 터졌었는데 그때 2008년에 대한 전망이 뭐 스트레이티진 같은데 요거 1680, 골드만삭스 1675, 그다음에 뭐 메릴린치 뭐 1525. 보세요. 이거 연초에 전망한 거라니까요. 2008년 전망치가 2008년 1월에 전망한 것들이 1600 간다. 2007년 고점이 1500이었고 2008년에 이미 이때만 돼도 뭐 1200대였죠. 근데 연말 전망치 1600 간다. 이거 소화하고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브프라임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약간 작게 본 거죠. 그리고 실제 2009년 보시면 2009년 3월에 676.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라든가 추정치의 기반은 어떻게 가냐면 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겠지라고 하는 그걸 가정으로 가요. 이해되죠? 네네.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가정은 이렇게 가겠지. 네. 그런데 이게 깨지는 순간 그 데이터 추정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무디스에서 베어스턴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가 어떻게 된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2007년 7월만 하더라도 139달러 주가였고 평균 목표 주가가 178달러. 이게 대표적으로 파산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때 베어스턴스가. 근데 2008년 3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3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그때도 목표 주가 90달러. 3배 간다. 알투 싸다. 그리고 나서 2008년 3월 16일에 JP 모건에 인수 발표됐죠. 파산하고. 그때 목표 주가 2달러예요. 그러니까 호황일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근데 그 호황의 끝은 유동성이 이탈되면서 보일 거고 실적은 유동성에 후행하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것들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실적이 후행하면 점점 밀리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우려됐던 포인트였죠. 근데 대표님 말씀을 다 지금 들으면서 대표님이 사실 그동안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자료로 보여주시니까 이런 논리였구나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론 역사는 반복되고 경제에서의 역사도 반복이 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AI 사이클이라는 건 본 적 없는 정말 새로운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부분이니까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자료를 근거로 드는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IT 버블은 어떠세요? IT 버블은 그 전까지 본 사이클인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2000년에 봤던 IT 버블. 물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실적이 지금보다 찍히지 않았다라는 그야말로 기대감으로 붐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래도 실적을 따박따박 확인하고 뭐 심지어 프리 캐시플로우가 기업들마다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뭐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지 좀 꼼꼼하게 따지면서 그래도 올라간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2007년, 2008년 사이클은 우리가 볼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단순히 얘기하지만 그때의 사이클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고 이게 버블이라고 얘기했을 만큼의 사이클이었을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때 사이클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뭐 아주 자세히는 기억은 나죠. 중국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IT 버블은 IT라고 한다면 2000년대부터 2007년까지 상승은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져가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거로 인해서 저인플레이션, 낮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니까 글로벌 골디락스 경제가 왔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경제를 흡수하면서 철강, 화학, 뭐 조선 다 좋고 이런 흐름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 중국은 성장할 거니까. 중국은 계속 뭐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졌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건 버블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지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블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버블이라고 진단하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네. 지나고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AI가 지금 전체 10분 응선 중에서 2분 응선, 3분 응선밖에 안 왔다라고 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 얘기 동의해요. 많이 나오죠. 네.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도 아이로 치면은 4살 정도 아이라고 비유를 했었나 아무튼 인터뷰에서 그런 비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정말 동의해요. 초기다.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네. 인터넷이 네. IT 버블께 인터넷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그 IT 버블이 터진 게 인터넷이 발달이 끝났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인터넷이 발달은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블은 먼저 터졌나요? 먼저 터졌죠. 그렇죠. 그리고 99년, 나서 2000년. IT 관련된 투자라든가 IT 관련된 산업은 계속 커졌어요. 그 이후로 알파벳,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성장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게 스마트폰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큰 산업의 흐름을 봤죠. 그게 뭐 20년, 30년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AI 이게 계속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버블이 아닐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냐는 건 그건 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반도체 가격이 밑에서 수출 단가 기준으로 해서 뭐 10배 뭐 이렇게 올랐는데 네.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오른 게 버블이 아니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 가격의 그러니까 저는 가격의 버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논의하는 건 뭐냐면 버블이 오래 갈 거냐 아니면 버블이 터져가지고 가격이 내려갈 거냐 이 싸움인 거지 이 가격 자체가 버블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럼 그 기간이 저는 5년, 10년 갈 거니까 이건 사이클에 벗어나서 갈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은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좀 있는 거고요. 네. 그 차이인데 저는 그러면 이 버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이 버블이 혹시나 깨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한다면 뭘 봐야 되냐라는 것들 계속 고민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지금은 AI 수요단에서 혹시나 영향이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계속 가볼까요? 네. 네. 일단 전에 얘기 나눴던 것들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여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SK 하이닉스의 지금 26년 1분기까지 데이터로 영업이익률이 71.5%, 매출 총이익률이 79.3%.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그렇죠. 매출 총이익률이 79.3%인데 제조업이 이렇게 됐으면 말이 이제 여기서 진짜. 추가적으로 마진이 좋아질 게 있냐는 거예요. 아까 더 높아질 수 있느냐? 마진의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죠. 그럼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급격한 성장을 가졌던 건 매출 가격 상승에서 매출 좋아졌죠. 근데 마진도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익이 점프업하잖아요, 막. 근데 지금부터는 딱 매출 증가분 정도만큼의 영업이익 증가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 상승도 일단 예전만큼보다 둔화될 텐데 이익도 레버리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익이 둔화되니까 그러면 27년까지 성장을 하더라도 27년까지는 성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26년 3분기, 4분기까지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그쵸. 그거 곱하기 4 플러스 약간의 알파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7년은 좋아. 근데 4분기, 3분기 실적을 가시화된 상태에서 27년의 성장을 가늠한다면 27년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녹아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 글로벌 머니들 같은 경우는 2028년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가정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가정을 했고 그렇다면 AI 캐펙스에서 혹시나 줄어들 요인이 있을 때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일단은 여기 보면 TLC죠. TLC가 낸드예요. 낸드 가격은 지금 26년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현물가. 근데 이 현물가 떨어지는 거 의미 없다. 어차피 서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 노출되지 않는다라고도 많이 했지만 일단 이거 떨어지는 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진짜 많거든요, 자료가. 네, 언제부터 네. 이 AI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좀 포인트만 볼게요. 알려주세요. 네. 네. 6월 3일에 제가 얘기를 드릴 때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적보다 밸류를 말하기 하기 때문에 지금 부담스럽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기존에는 실적이 이만큼 성장합니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반도체가 PR이 이제 얘들이랑 이 기업들도 이제 PR이 10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무줄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죠. 기판도 그랬어요. 삼성전기 28년 기준 PR 뭐 100배, 27년 기준 PR 100배 적용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자동차도 이제 로봇이 되니까 PR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바뀌었죠? 실적이 증가하는 건 미래인데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실적은 좀 둔화될 그쵸. 텐데 밸류가 바뀌니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뭐 300만 원, 맞아요. 400만 원, 500만 원 높였잖아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의 후반기에 나오는 버블기에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유동성 이탈되면 바로 그 PR 밸류션 내려오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던 거고. 그다음에 AI 반도체의 쏠림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들이 6월 3일에 보면 드러났어요. 이게 보시면 산업에서의 집중도, 버블이 있었을 때 특정 산업으로의 집중도가 그때 4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6월 19일까지 보면 이거보다 더 올랐었죠. 이거보다. 6월 3일이 그때 특별 방송할 때였어요. 그 선거 때. 네네네. 근데 가장 높았던 건 63%. 철도는 진짜 어마어마했었거든요. AI가 이 정도보다 넘어설 정도로 물론 투자는 많이 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과거 이게 니프티 50, 재팬, 그다음에 뭐 IT 버블 이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많이 왔다라고 일단은 봤었던 거죠. 집중도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 유동성 이슈를 선행한다. 그래서 5월에 그러니까 25년 11월에도 한번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5월에도 한번 비트코인이 미리 조정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8만 달러에서 지금 6만 달러 깼었잖아요. 비트코인 얘기를 일찍이 해주셨죠. 그렇죠. 좀 수상하다. 네. 한 달 전부터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밀리는 걸 보면 유동성 쪽에서 분명히 치고 왔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자라고 했던 게 실제 우리나라 시장의 꼭지가 6월 19일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데이터들을 보면 걱정됐던 것들이 이제 뭐 6월 5일에 소캠 관련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라 루빈 양 소캠 물량 축소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한번 충격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 출렁출렁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과 다르게 이런 얘기에 출렁출렁 한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헤지펀드라든가 큰 자금들이 수요단에서의 영향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힌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거 뚫고 이거 이겨내고 올라갔으니까 된 거야가 아니고 저런 이슈에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러면 더 큰 충격, 메타 같은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지금은 내가 도망가 봐야 되겠다라고 과감히 좀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자꾸 저는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혹시 반대되는 맞아요. 괜찮습니다. 의견을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출렁출렁이는 건 딱 요 시기만이 아니라 늘 일찍이 있어 왔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역사상 최고반이 일별로 빠졌을 때가 아마도 딥시크? 네. 네, 그 이슈 때문에 빠졌던 날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뭐 어차피 다 그날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극복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출렁출렁임은 잊을만 하면 나오고 회복하고 별거 아니었구나 혹은 이거는 이렇게 뭐 대처가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소음, 노이즈라고 처리하기에는 뭔가 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걸 느끼신 건지. 그렇죠. 그래요? 그 경험이 진짜 무섭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 네,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말에 그쵸, 대해서 그런 그건 말. 믿어야 된다. 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은 어느 순간은 버블이 오거든요. 그럼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달랐냐?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빠졌잖아요. 3자 호황에서 3고로 바뀐 상황이었고 유동성이 빠진 상태에서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출렁이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부담이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기존과 그러면 다른 게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거의 모든 바탕은 유동성. 그렇죠. 네, 유동성이 전환됐고 기존의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슈들이 먼저 소화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밸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실적이 아니고 밸류를 얘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이나 유동성을 쳤을 때 충격을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이제 얘기했을 때 이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네, 6월 댓글로 18일? 엄청. 네. 뭐죠? 지금은 시장이 상승장이냐 악세장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반도체와 반도체를 빼고 보면 반도체 외의 기업들이 이미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약세장으로 정의해도 된다.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외에는 이미 약세장이고 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을 정도로 유동성을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비중을 좀 그 당시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비중을 좀 줄이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6월 18일에 조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의견 좀 그런데라고 하실 맞아요. 법한 게 네. 그때 코스피가 9천을 넘었었어요. 맞아요. 네, 딱 그 고점 전날에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고 시장도 못 보는 전문가가 어, 차트만 가지고 와서 아이고. 얘기한다 막 그러면서 네.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던 걸로 알아요. 물론 제가 직접 댓글은 안 보긴 하는데 네. 우회적으로 이제 뭐 말씀들을 전해주시니까 네. 그렇구나.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나? 그때 스트레스 엄청 막 받고 그랬거든요. 나는 사람들이 보시는 안 대로, 다치면 좋겠는데 어. 좀 덜 먹더라도 안 다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너는 왜 굳이 잘 가고 있는데 초를 치니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때 뭘 보신 거예요? 그때 뭘 봤냐고요? 어. 그때는 차트 자체를 봤어요. 저는 아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 안 보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실적, 애널리스트의 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바뀐다. 유동성 네. 이후에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보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뉴스를 통해서 수요단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축은 차트를 봐야죠. 왜? 차트 속에 자금의 흐름이 녹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힌트를 반도체 외의 섹터에서 이미 봤다면 여기에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6월 18일만 하더라도 반도체 일제히 콜이 나왔어요. 막 사야 된다, 막 좋다, 엄청 좋다. 마이크론 실적 곧 나오지, 전자 실적 곧 나오지. 이거 실적만 나오면 엄청 좋다, 막 이렇게 콜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적어놓긴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게 FMC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슈들을 전해드렸어요. 6월 18일에 메타의 AI 임원이 이탈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존, 뭐 오픈 AI에서도 그렇고 막 인원이 이탈해서 엔트로피로 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메타와 아마존, 그럭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테슬라죠.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이탈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지표였어요. 이쪽에 AI 개발에 네.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대표님 이제 여기까지 자료는 보고, 왜냐하면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가지고 오셔서.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대표님들,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맞췄다, 틀렸다. 이 사람은 그건 의미 맞췄다, 없어요. 틀렸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참 죄송스러워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나중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맞아요. 어쨌든 대표님이 그 강세장 속에서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일찍이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요 한 달 사이에 뭐 8천, 9천 가까이 있던 주가가 6천까지 지금 밀렸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그렇죠. 여기서부터의 뷰는 지금 어떠세요? 지금의 현상에서 보면 3조 호황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이게 지금 쉽진 않죠. 그럼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전쟁이 일단 끝나야 되겠죠. 네,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소식이 또 전해진 게 바벨 만데브, 홍해 유역의 해협까지도 막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가 우리 또 고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풀릴지를 봐야 된다. 근데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겪어오면서 사실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또 빠진다? 그럼 그건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단기적인 충격도 있고 오래 가면 시장에 부담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해결이 되고, 특히 우리는 트럼프는 언제나 물러선다라는 일명 타코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니에요. 다를 수 있죠. 이번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러시아 전쟁 겪었고 미국 이런 전쟁 겪었는데 이거 끝나고 나니까 괜찮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거짓말은 아니고 세 번째 얘기다. 양치순의 세 번째 얘기다. 뭐가 제일 걸리냐면 허덕허덕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겨우 버티고 이것만 버티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내가 원유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고라고 하면 어떤 주체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달러 강세가 102, 104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면 그런 순간 저는 뭐 동남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외환 위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외환 위기에 대한 가능성들을. 네. 원유 수급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거나 외환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진다 그러면 어떤 취약한 나라의 그렇죠. 네.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을 잘 보자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입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고 보지는 않은데 이 유가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원래는 이제 제가 한계로 봤던 게 8월이었어요. 동남아 쪽에 어떤 원유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들이 8월이었는데 그게 지나왔죠. 지나와서 괜찮았는데 지금 다시 터져버리고 이게 또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유가가 뭐 80불, 90불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는 무조건 간과할 수 없다. 이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지정학적인 리스크 지금 네.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미국과 이란의 상황 또 뭐가 있어요? AI 캐펙스죠. 아, 네, 다음 주에 빅테크가 얼마만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번스타인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AI 캐펙스가 30%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동일한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30%가 증가한 증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0% 증액보다 덜 나와요. 그럼 뭘까요? 시장이 충격받겠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다음 주에 잠재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내년에 캐펙스도 더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격 상승도 보고 있잖아요. 내년에. 그럼 올해 하반기 대비해서 내년에 캐펙스는 더 금액적으로 증가해야지 우리가 만족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돈이 있냐라고 봤을 때 계속 얘기 나눴던 게 이런 거죠. 아니 이만큼 증설할 때도 지금 올해 증설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채권 조달하고 자금 조달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증설되는 것들은 그 금액을 다 어디서 조달하겠냐. 채권 시장에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채권을 조달해요? 그럼 더더욱 쉽지 않겠죠. 그럼 AI 캐펙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결국은 지금 이 유가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데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 자금 조달 가능성 높아졌고 네. 금액은 높아졌고 그러면 이 부담이 지금 같이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실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로 좀 넘어가 보면 네.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삼전 닉스라는 정말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리고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 1, 2위 종목이 각각 뭐 30, 40% 이상 조정을 받은 이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초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대표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거나 이런 분들이 제 생각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9천에서 지금 6천까지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 줄이는 건 실익이 있느냐? 위로 올라갈 룸이 더 큰 건지 아래로 내려갈 룸이 더 큰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거고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둘 다 좀 제한될 것 같긴 한데 상방이 엄청 세 보이지가 않아요. 어. 올라가야 될 자리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힘은 생각보다 약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반도체 Q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이제는 대세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5년 뒤에 2배 정도 증가하는 사이클이에요. 캐파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5년 동안 주가가 2배 상승한대요. 투자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5년에 2배가 보이면 투자 잘 안 합니다. 왜? CAGR로 했을 때 연 17%?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려있으니까 5년 보고 나는 본전 플러스 알파를 노리기 위해서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네. 사세요. 지금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 본 것도 들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기업들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는데 올라갈 때 유동성의 힘이 진짜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빠진 상태에서 돌아온 지금을 보면 그 반도체 외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것들이 얼마나 있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르기 전 주가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정도의 상황이 많죠. 그러면 지금 주가는 이제는 펀더멘탈로 돌아왔다고 보고 이 펀더멘탈이 다시 좋아질 기업들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매달려서 정고점을 가야지가 아니고 진짜 앞으로 그림이 좋아지고 유동성이 회복되면 정말로 좋아질 섹터나 기업들을 찾아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 정도 가격에서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그렇게 전략을 취하신다면 여기서 내가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을 얼마만큼 추가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손절을 뭐 7%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손절 각오하고 좀 사겠지. 변동성이 네. 있으니까요. 근데 손절하지 않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20-30% 손실 받더라도 나는 그 이후에 올라가면 돼. 더 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건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받아들인 정도 그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데 일변도로 그냥 나는 종목 하나 찍어가지고 수익 내고 손실 보면 저 전문가 잘못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향성이 지금은 좀 이제는 위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되실 때는 또 말씀해 주실 거죠. 그렇죠. 이제는 위다. 네. 이럴 때. 지금이니라고 이제 또 그럼 지금이다. 네. 아직은 아니다가 아직은 오늘의, 리스크가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부분들을 보아 오셨는지 지금은 또 뭘 보고 계신지 오늘 풍성한 자료 통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시공의 장우진 대표님 인사이트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국장 탈출 진흥순이라고 할 때 지금 국장해야 될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었어요. 만약에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는 현금 가지고 내가 기회를 볼 수도 있잖아요. 마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살까 매의 눈을 가지고 공부해 볼 수 있잖아요.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투자를 위한 모든 준비, 장우진의 투자 서당. 상승장에서는 주도 산업을 찾고 하락장에서는 대안을 찾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확신으로 바꾸어드립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